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2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예, 아침에 어디 제 친구들이 이렇게 온 건가요? 도은아 보고 싶다. 도은아 왔니? 하면서 저 많이 찾으셨는데 예, 도은이 왔습니다. 변비엔 우루사는 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런 걱정을 하고 산 적이 없는데, 예. 여러분, 오늘도 도은 아침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은 아닙니다. 예, 물론 뭐, 시장이 하락해도 우리는 굿모닝을 보낼 수 있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시장이 좀 미국 시장 기준으로 초록불이 쫙 펼쳐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어제는 좀 과도하게 빠졌던 기업들이 좀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또 그러는지는 잠시 후에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심층 인터뷰는 이제 금요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제 우리 이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를 통해서 보셨던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다양한 일주일 동안 그간에 있었던 이슈들 오늘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또 밤사이 있었던 일들 요목조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아침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고요. 3대 지수가 좀 빠졌다라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이 변동성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질문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파월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파월처럼 이렇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좀 친시장적인 발언들을 좀 내놓을 텐데 파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발언 내용 중에서는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을 다시 한번 발언 끝난 후에 쭉 흘러내리게 만드는 원인이 됐고요. 이 가운데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으로 거의 이제 5를 볼랑말랑 이러다가 오늘 밤에 5 보겠다 싶은 정도의 강한 수익률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결국에는 다시금 앞자리가 9로 바뀌었습니다. WTI 기준으로 이미 브렌트유는 9를 넘었고 WTI 기준으로 9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이렇게 딱히 호재가 전해지지 않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자, 왜 그랬냐?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 뉴욕 경제클럽 행사에 참여를 했죠. 그러면서 연설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골자를 보면 이제 현재의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긴 하지만 너무 긴축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고려해서 금리 결정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전부터 금리 동결을 하는 그 이유도 좀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것과는 크게 스탠스가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최근 몇 달 동안의 금융 여건이 상당히 긴축이 됐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이런 긴축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계속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국채 수익률이 너무 오르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물었다고 하죠. 지금이 너무 좀 긴축이 과도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이제 원하던 조금은 좀 완화적인 유연한 그런 발언을 원했는데 여전히 좀 강경한 입장의 파월 발언이 시장을 좀 힘들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 말부터 그러니까 10월 31일에서 이제 11월로 넘어가면서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11월 FOMC라고 하는데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리 결정이 11월 초에 있을 예정인데 현재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높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얼마나 이 높은 수준에서의 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가운데 10년물이 얼마나 올랐냐면요.
4.996까지 장중에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2007년 이후에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30년물도 이미 5%를 넘어선 가운데 어제 밤 사이에는 5.11%까지도 올라가는 모습도, 2년물 같은 경우에는 OBP가량 좀 반대로 하락한 5.16%를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발표된 고용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 있었죠. 목요일에 늘 발표하는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9개월 만에 또다시 최저 수준인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적었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였는데요. 전주보다 13,000명 감소한 19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예상치가 21만 명 정도였는데 이를 또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경제 데이터 9월 기존 주택 판매 전월 대비 2% 감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가 3.5% 감소였는데 이보다는 적게 줄어들었지만 9월 수치가 2010년 10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데이터는 모기지 금리가 지금 8%까지 급등하면서 주택 매매가 좀 부진한 것으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은 엇갈렸죠.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두 기업의 주가도 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9%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가격이나 정책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하락은 지난 분기에도 그랬지만 이번 분기에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말에 인도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생산이 워낙에 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 차량이다 보니까 생산이 조금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량 사이버 트럭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을 좀 꺾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맵을 봐야겠죠. 9%대 하락했고요. 또 이러한 영업이익률 감소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거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한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루시드, 리비안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니오 등을 비롯한 관련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테슬라 주가 9% 하락을 했고요. 맵을 같이 볼까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올랐어요. 16%. 그 바로 위에 있죠.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분기 순위 예상치 상회 그리고 신규 가입자 수 증가가 그 상승의 배경이 됐고 이제 앞으로 기대감을 굉장히 가지만은 사실 2분기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 앞으로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면서 약간 약한 소리를 했는데 잘했습니다. 3분기에 그 계획했던 요금제 관련한 부분들이 시장에 먹혀들었다라는 거고요. 주가는 무려 16% 급등하며 $400 선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디즈니의 주가는 함께 오르지 못하고 1.69% 하락을 했죠. 어제 이제 넷플릭스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게 커플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커플링이 진즉에 애진역부터 안 됐다라고 하지만 이제 어제 시장을 봐도 크게 국내 시장의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확 이제 끌어올리게 만드는 역할은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다소 좀 아쉽습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 주가 일단 쭉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37% 올랐고요. 애플은 여전히 좀 아쉽습니다. 부진한 주가 0.22% 하락. 엔비디아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낙폭이 조금씩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이틀 동안 좀 큰 폭의 하락이 보였는데 어제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AMD, 인텔, 퀄컴은 소폭이지만 강보합권 마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는 좀 버티더니 밤 사이에는 2.33% 하락을 한 모습이 보였고요. 온세미컨덕터의 주가도 2.8%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약세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이제 버라이즌이나 AT&T 등의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특히나 AT&T는 6% 넘게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죠. 3분기 실적이 개선된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6% 넘게 올랐는데요.
주당 64센트의 수익 그리고 매출이 304억 달러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주당 62센트 그리고 매출액이 301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의 주가는 6%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국제유가 강세 속에서 에너지주들이 좀 강하게 올랐을 법한데 어제는 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은 초록불을 켜게 됐지만 강보합권 수준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혼조를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어제 헬스케어 섹터들은 전반적인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라일리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밀렸습니다. 2.7% 하락. 에버비의 주가도 2.5% 하락. 머크도 1.5% 하락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고요. 블랙스톤이 예상보다 좀 부진한 실적, 주가는 8% 밀렸고 요즘 항공주 실적 전반적으로 안 좋죠. 어제도 저희가 그 항공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밤사이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선방을 했고 여전히 이제 회사에서 밝힌 내용은 여행 수요가 좀 탄력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주가는 소폭이지만 0.8%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 유니온 퍼시픽과 라스베가스 샌즈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유니온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2.51달러 기록을 했는데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2.44달러였기 때문에 이를 상회를 했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좀 하회를 했는데 주당 순이익 부분에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한 모습이었고요. 라스베가스 샌즈 카지노 운영업체죠. 3분기 실적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마카오와 싱가포르 쪽에서의 시장 회복에 대해서 시사를 한 발언이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2% 중후반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붉은 기운이 가득하긴 했지만 일부 실적 발표가 또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기업들의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 하락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또 요즘에 또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 이렇게 딱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리는 수준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상이 가을가을 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겉옷이기 때문에 벗으려고 했는데 추워요. 추워가지고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너무 좀 과도한 하락도 있는 것 같고 계속 빨간불이라서 저는 좀 침울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 다 같이 어제 빠졌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빌 에크만이라고 네. 월가에서 가장 지존인 헤지펀드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4.7%에 네. 그러니까 이제 30년 미국 국채 금리가 4.7%라는 건 뭐냐면 내가 4.7%에 30년 동안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셈이거든요. 근데 나는 미국 정부의 신용이 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나는 4.7%에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특히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빌 에크만이 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이제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제도 파웰이 했던 얘기가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더 악화됐다기보다는 텀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이제 장기채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큰 그림은 그렇고 또 아까 저도 이따가 이제 컨텐츠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 넷플릭스가 어제 16% 오른 게 저는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무빙을 보려고 디즈니를 한 달 전에 플러스를 가입했는데 41% 할인을 받아서 1년치를 59,000원을 냈는데 매달 제가 카드로 내는 넷플릭스의 그 구독료는 15달러. 그러니까 연으로 환산하면 25만 원. 25만 원 대 59,000원.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 그것의 차이는 컨텐츠의 이제 퀄리티,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퀄리티의 차이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승이다. 그래서 디즈니는 오히려 최근에 헤매면서 액티비스트 헤지펀드인 넬슨 펠스가 이사회 자리를 요구하면서 이제
변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가정교사가 붙어서 또 공부를 시킵니다. 미국 자본시장이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를 쭉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크게 굵직하게 4가지 주제를 준비해 예, 주셨죠? 크게 4가지 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볼까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네. 그 10월 들어서 조금 디펜시브하게 방어적으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배당주를 최근에 좀 국내에서 많이 사는데 네. 제가 이제 관여하는 우리 거버넌스 포럼이 일본 전문가를 모셔서 그 일본 개인 투자가가 미국 주식을 뭘 많이 사냐 그걸 오. 물어봤더니 재미있어요. 그 얘기를 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제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미국, 한국, 삼성전자의 5년, 10년, 20년 장기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여간 대충 이러한 그림을 알고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뭐 약간 일론 머스크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상당히 그 기대 수준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단기간 수익성 개선은 안 되는데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나 이런 비용이 반영이 돼서 수익성이 악화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과도하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애플이 거의 3천억 을 들여서 지금 영화를 만들어서 네. 그 어제 아마 개봉한 것 같아요. 문플라워라고. 그래서 이제 컨텐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전쟁이 나자 순식간에 매수한 미국 주식. 배당 성향이 좀 강한 종목들을 많이 사고 네, 있다. 그게 일관지에 나왔던 건데 이번 달은 서학개미들이 미국 시장에서 순매도로 돌아섰다고 하고 지난달엔 가령 넷플릭스를 가장 많이 샀는데 이번 달은 좀 보수적 방어적으로 가서 ETF 빼놓고는 이제 가장 많이 산 게 리얼티 인컴 이거 이학년 교수가 요거는 좋아하는 종목인가요? 네네네. 맞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당 역시 많이 주는 코카콜라. 워런 버핏이 되게 좋아하죠. 배당 수익률이 한 3, 4% 됩니다. 그래서 그 약간 좀 방어적으로 좀 가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보다는 좀 이렇게 그 일드가 나오는 배당이 나오는 것을 갖고 그냥 배당 많이 주는 데는 대부분 회사들이 괜찮습니다. 튼실하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배경이 중동에 지금 전운이 감도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unknown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뭐가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네. 리스크는 우리가 굳이 고민을 너무 하면서 그렇다고 주식을 다 팔 필요도 없는 거니까 네. 해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은 좀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면 자연스럽게 해지가 되는데 리얼티 인컴을 제가 그래서 어제 조금 살펴더 봤어요. 그래서 그 주가 성장은 별로 없습니다. 1년 동안 마이너스 15%, 과거 5년 동안 11% 주가가 빠졌고 10년 동안은 플러스 22%.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1, 2% 오른 거죠. 네. 근데 이제 배당이 매력이에요. 역시. 그래서 6%의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고 매달 배당을 주고 그다음에 60년 동안 배당이 매년 증가를 했어요. 이제 50년 이상 증가하면 우리가 배당 황제주라고 그쵸. 디비던 킹이라고 그러죠. 25년 증가하면 배당 귀족주.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도 있지만 약간 성장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래도 하여간 이런 쪽에 그 쉘터를 생각해서 투자가들이 좀 피한다. 이제 그런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일본 개인 투자자 이야기인데 최근에 사실 일본 증시가 워낙에 또 아시아권 내에서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일본의 젊은 층마저도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일본 내부에서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도 약간 열풍 불 때 미국 주식도 함께 투자 많이 했던 것처럼 일본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을 좀 꽤 많이 시작했나 봐요. 최근에 많이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 투자가들이 좀 재미있어요. 옛날부터 환해 투자를 많이를 해서 옌 달러가 많이 변하니까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네. 환해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투기적이죠, 되게.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여기 보여다시피
시장 ETF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QQQ 이런 거보다는 네. 시장 전체를 인덱스. 사는 S&P 500 지수 ETF를 많이 산다고 합니다. 개별 종목은 거의 안 사고. 네. 그러니까 우리랑은 많이 틀리죠. 우리는 개별 종목을 세게 사고 지수를 사도 QQQ에 또 레버리지를 그쵸. 걸고 TQQQ. 그래서 뭐 SSGA가 하는 스파이 그다음에 블랙록의 그 iShares, IVV 아니면 VU, 뱅가드 뭐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랑 그러니까 뭐 큰 트렌드는 일본이 최근에 많이 변합니다. 거버넌스가 변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일본 투자가도 자본주의가 잘 작동이 되는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랑은 다르게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를 산다. 그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점에서는 분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더 가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개별 종목을 빼고 이제 시장에 투자하는 ETF 가운데서는 물론 이제 언급했었던 S&P 500 관련한 요 세 종목도 많이들 사시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탄력이 좋은 사실 기술주 중심의 빅테크, QQQ를 비롯한 TQQQ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일본 개인 투자자들과는 약간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두 번째 주제 S&P 500과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의 장기 주식 총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네. 영상 띄워주시죠. 이제 제가 이번 주 초에 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우리 대장주를 놓고 볼 때 그러면 과연 이번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바닥을 그 재고나 여러 가지 그 펀디멘털이 바닥을 친 거는 이제 모두 다 이제 믿는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번 사이클의 픽 어닝스가 언제냐, 이익의 정점이 언제냐, 그 다음에 주가는 그러면 언제가 정점이냐, 이제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도 보고 국내 증권사 자료를 보면 픽 어닝스를 2025년 하반기 지금으로부터 한 2년 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뭐 그렇게 보고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바닥을 치니까 2년 정도 사이클이 되는 거죠. 오. 그리고 주가는 선행을 하니까 네. 그거보다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전인. 그러니까 내년 말 아니면 2025년 초. 그래서 장기 보유 쭉 해도 되는 좋은 종목이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지금 좋은 사이클에 야구를 네. 치면 이제 9회에서 한 3회 정도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이제 초반이군요. 업스윙 기대가 이제 되고 네.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를 놓고 볼 때 뭐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개별 종목이나 시장의 장기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를 학생으로 쭉 치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를 얼마큼 잘했냐. 그렇죠. 보통 쭉 잘하는 사람은 쭉 잘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되게 중간고사 잘 보면 학기말도 잘 네, 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대안이 국내에 있냐.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낫다면 S&P 500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과거 1년을 놓고 보면 뭐 다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 플러스 23%, 코스피 11%, S&P 500 16%.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가을부터 주가가 회복을 보였으니까. 네. 그리고 요것은 주가의 상승률이니까 내가 주주라면 여기에 삼성전자, 코스피, S&P 다 2% 정도 배당 수익률을 더하면 돼요. 그 사이에 그 배당을 다 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5년, 10년, 20년을 보면 완전히 스토리가 틀려요. 삼성전자는 5년, 10년, 20년 공히 매년 한 10%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 네. 여기다 한 2% 배당 더하면 한 12% 정도 총수익을 안겨주는데 우리 코스피는 불행히도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연 한 2, 3%. 여기다 배당을 더해도 한 4,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잘하는 기업도 있지만 못하는 기업, 주주 환원을 안 하고 네. 기업 가치를 파괴하는 데도 많고 네. 20년을 보면 좀 나아요. 주가 상승이 연 6%에다가 플러스 2% 하면 한 8%. 네. 근데 미국은 거의 비슷하게 한 8, 9% 주가 상승을 보이고 2% 배당을 더하면 연 10%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일본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 S&P 500 지수를 사는 게 연 10%씩 배당 포함해서 이게 이제 복리로 쌓이면 눈덩이 같이
20년 후에는 불어난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시장 전체를 국내 해외를 어떻게 배분하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는 국내 투자가들 대부분 많이 들고 계시니까 네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삼성전자는 압도적으로 국내에서 좋은 회사고 미국 S&P 500에 밀리지 않는 그런 좋은 회사다. 물론 이제 변동성이 좀 큰 거가 문제는 문제죠. 예. 여기 저 밑에 지금 키워드 중에서 현대차 우선주의 경우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자동차나 특히나 이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주주분들 사이에서도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오늘 영애커님이 아주 컨디션이 좋아서 좋은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네. 잠을 많이 자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현대차 네. 현대차 우선주는 제가 계속 좋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성격이 틀려요. 삼성전자는 내가 연 12%의 수익을 낸다면 네. 그것의 대부분 10% 정도는 주가 상승이죠. 성장을 통해서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거고 현대차 우선주는 그거보다 좀 낮은 한 10% 수익을 나한테 안겨줄 수 있다면 그중에 3분의 2 이상 한 7%는 배당으로 받는 거고 한 3% 성장을 하는 거니까 네. 약간 그 성장 그러니까 토탈 리턴의 구성이 틀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보수적으로 네. 배당을 원하는 분들은 현대차 우선주가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영상 올렸더니 또 이제 소득이 많은 분들은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세금은 각자 다 틀리니까. 그렇죠. 아유, 소득 많아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 금융소득 종합까지 그런 것도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는 이제 요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9% 하락했는데 뭐 이미 이나분에 조음 주신 연구소를 통해서 어제 10분 영상, 서머리 영상을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나씩 해볼까요? 크게 보면 키워드가 3개인 것 같아요. 네. 수익성이 악화됐고 당장 개선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기대 수준을 좀 낮추려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특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자동차 사는 사람의 90%가 오토 파이낸싱을 받아서 사니까 고금리는 결국 차가 올라간 거를 의미하니까 우리는 차값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한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좀 전문적인 표현이지만 현금 흐름을 놓고 보면 오히려 약간씩 분기별로 보면 개선되고 있어요. 현금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9% 그 전날 5% 빠져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은 들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이버 트럭이 이제 11월 30일 날 인도가 개인들한테 대기 지금 이제 이거는 배달 이제 어디 그 개인들한테 이제 하려고 옮겨놓는 차죠. 차 이제 제조가 완성이 네. 돼서 그래서 요런 3가지를 우리가 좀 놓고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고. 네. 그 여기 밑에 표를 보면 이제 테슬라 그 원래 자료인데 좀 뭐 개인 투자가한테 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순이익이 회사의 흥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 얼마만큼 본업에서 돈을 버느냐인데 실제 현금 흐름이 1분기에 25억 달러, 2분기에 31억 달러, 3분기에는 33억 달러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은 괜찮다. 그리고 설비 투자를 25억 달러 한 3조 원 넘게 했는데도 잉여 현금 흐름이 한 1조 원 한 808억 달러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한 30조 원 넘는 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공매도 비중을 저는 좀 보죠. 그래서 우리 주가 이제 그동안 부침이 심했던 루시드는 공매도 비중이 25%. 리비아는 13%, 테슬라는 3%여서 한 요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공매도가 특히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은 아마 조금 단기적인 주가 불안해서 주식을 파는 분들이 주가를 끌어내린 것 같고 네. 특이한 게 이번에 CFO가 바뀌어서 그런지 4대 목표, 우리의 오브젝티브, 4대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좀 특이했어요. 뭐 네.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그 정리를 해준 게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원가 절감, 차량 제조 원가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견인이 돼서 이제 차값을 낮출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판매량을 극대화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180만 대는 우리가 달성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잉여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는 수준 정도에서 가격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공격적인 가격 인하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AI, 다른 성장 분야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하겠다. 실제 이번에 조금 이익률이 안 좋았던 것도 결국 이 R&D 그다음에 인력, 인건비, 설비 투자 엄청나게 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뭐 초미의 관심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11월 30일 날 배달 인도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요 표를 보면 생산 캐파를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일단 현재는 12만 5천 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 점은 좀 안 좋아했어요. 머스크가 뭔가 좀 사이버 트럭 관련돼서 조금 기대 수준을 낮추려고. 근데 이제 장치 산업은 이 생산 라인을 완전 정상화시키는데 오래 걸려요. 저도 자동차 애널리스트 옛날에 했었거든요. 30년 전에.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대량 생산을 이제 2025년이 되면 한 25만 대 목표로 한다고 그럽니다.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대량 생산을 가도 현금 흐름으로 가는데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 그래서 조금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생산한다고 갑자기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처음에는 고정비가 더 많이 발생돼서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놀라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가격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여의도에 IFC에 가면 테슬라 매장이 있어서 우리 그 일본 전문가 모시는 월요일 날에 제가 시간이 남아서 매장을 갔어요. 그래서 차값을 물어봤더니 진짜 많이 요즘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Y가 5,700만 원. 그래서 보조금 받으면 5천만 원 초반대인데 이렇게 가능한 게 CATL에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역시 낮고 보조금을 받으면 차의 수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모델 3 하일랜드 페이스리프트 한 거는 아직 국내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아직 그 판매를 안 했고 유럽만 일부 수출을 한다. 이건 다 이제 상해 공장에서 만들죠. 그래서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 상륙을 한다. 그래서 조금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우리가 현금 흐름이 괜찮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발표된 내용들 데이터들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워낙에 그 마진이 좋았다 보니까 그게 좀 꺾이는 것에 대해서 전체 시장이 조금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으로 봤었던 게 계속 꺾이는 것에 대한 좀 우려를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순 현금 흐름에 있어서의 좋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 테슬라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저는 근데 여기 지금 4대 목표 발표 중에서 원가 절감 요거는 이제 또 관련한 부품사들에 있어서의 좀 압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또 좋은 포인트십니다. 판매량 극대는 좀 원가가 절감돼서 가격 자체가 좀 떨어져도 이게 큐가 늘어나 버리면은 이것도 상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또 어떻게 또 해석이 되고 실제 다른 그 관련한 부품사들의 실적에 반영이 될지도 함께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애플 TV 이야기 해주실 텐데 어제 아마 개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 제가 내일 아마 보러 가려고 지금 그러는데 네. Flower Killing Moon 영어로는 그 Killers of the Flower Moon 약간 번역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로버트 드니로랑 디카프리오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오, 그래서 재밌겠네요. 초호화 그 캐스팅이고 미국에서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던 저 스토리예요, 책. 네.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에 인디안,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과 백인 사이에 그런 갈등을 다룬 되게 미국인들은 낯이 익은 토픽인데 우리는 네. 좀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게 2억 달러, 한 2억 2,700억을 애플 TV가 투자, 그러니까 다른 데랑 같이 투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진짜 본격적인 컨텐츠 경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봉은 했지만 애플 TV 플러스를 들어가니까 아직은 그 애플 구독자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퓨처 릴리스. 그래서 이제 곧 애플 TV 플러스에도 이제 뜬다는 얘기를 하고. 네.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는 가입자한테 1년에 25만 원을 받는데 디즈니는 우리 무빙 때문에 다 가입을 최근에 했는데 5만 9천 원에 가입을 하니까 진짜 이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넷플릭스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컨텐츠. 결국 여기에 힘은 IT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되게 또 좋은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IT 인프라스트럭처가 좋은 데다가 컨텐츠의 경쟁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IP를 다 얘네가 갖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들도 결국 IP를 넷플릭스가 다 갖고 있거든요. 투자를 다 여기서 많이 해줬으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면 내년 기준으로 21배, 2025년 기준으로 17배 계속 이익이 늘어나면 그래서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자, 컨텐츠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넷플릭스가 23조 원 투자 컨텐츠 했고 디즈니가 45조 원, 애플은 한 수조 원 한다고 그럽니다. 아마존도 수십조 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 컨텐츠가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도 K 컨텐츠를 키우겠다. 수출 산업으로 만들겠다. 근데 최근에 보면 무빙이 650억이 들었다 그러고 미스터 선샤인이 430억, 7인의 탈출이 460억. 그래서 편당 한 2~30억씩 듭니다. 그러니까 저 인기 있는 것들은 그만큼 대작, 글로벌 오디언스를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이만큼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면 투자가 많이 되고 또 그만큼 리스크가 많아요.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는데 잘 안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컨텐츠의 경쟁력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를 가령 이제 지상파 하는데 이런 데들은 이 자본력이 많이 부족을 해요. 그래서 외자 유치가 가령 안 됩니다. SBS 같은 데는 상장사인데 그 외자 유치, 외국인 한도가 제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외자 유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아니면 지금같이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에 우리가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스토리 우리가 다 갖고 있고 우리가 제작을 하고 하지만 투자를 외국에서 돈을 대주기 때문에 IP는 다 외국이 갖고 가는. 그래서 결국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그래서 250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점을 정부가 좋은 대책을 내지만 실제 디테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이런 점을 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상파 채널 자체도 OTT화 돼가지고 또 새로운 다른 자회사 컨텐츠만 만드는 회사가 뭐 돼서 외자 유치를 시키고 하는 이런 구조로 또 변모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의 그 구독 관련한 그 시스템을 정말 머리가 좋은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뭔가 이런 이제 그 속을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IT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탄생의 배경, DNA가 이제 디즈니랑은 많이 틀린 거죠, 되게. 예. 자, 어쨌든 이제 오늘 밤 사이에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사실 주가가 안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하반기에도 넷플릭스의 주가가 뭐 여러 가지 오징어 게임 2를 비롯한 다양한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얼마나 또 올라가게 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층 인터뷰 함께 진행해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